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던 그 아침, 28살 윤서진 씨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부모님께 인사까지 하고 나간 딸. 그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옷과 생필품이 계획적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뜻밖의 말을 전했어요. 따님과 남동생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한 변호사와 함께요. 그리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사라진 딸의 남동생. 누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건은 가출도 연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집 안에서 반복된 일,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해, 그리고 딸이 스스로 끊어낸 지옥의 기록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경기 도용인의 한 주택, 윤서진, 28세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회사 다녀올게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버지 윤정수와 어머니 김영희는 딸을 배웅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윤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7시쯤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9시, 10시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딸이 오늘 출근했는지 확인하려고요. 회사 동료가 받았어요. 서진 씨요?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회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회사에 안 갔어.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봤어요. 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옷 몇 벌이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품 몇 개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나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계획적으로 짐을 싼 것 같았어요. 남동생 윤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재민은 26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따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어디 있는지 아니?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갔어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싸우거나 문제가 있었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했어요. 윤서진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따님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도했어요. 찾았다고요?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남동생도 함께 있고요. 아버지는 놀랐어요. 동생도요? 네. 두 분 다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걸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따님이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요? 경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서진이 찾았대. 근데 집에 안 온다고 해. 서울에 있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이메일로 메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윤재민, 아들이었어요. 제목은 없었습니다. 내용을 열어봤어요. 누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폭행. 누가?
계속 읽었어요. 누나는 15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제 누나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15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이메일을 읽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무슨 소린지 알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대답 좀 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표정은 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청이었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어요. 고소장요. 무슨?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폭행, 그리고 성폭력입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따님을 폭행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폭력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적 없어요.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님의 진술서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서류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술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행 일시, 장소, 방법, 성폭력 피해 내용, 15년간의 기록.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받은 진료 기록입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DNA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가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귀가 조치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15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서울의 한 쉼터에 있었어요. 동생 윤재민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아버지의 범죄를.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우기로 했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들은 윤서진을 다시 만났어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윤서진은 진술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폭행이 시작됐습니까? 윤서진은 대답했어요. 올해 2월부터요.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2018년 2월이요?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윤서진은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28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30세.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윤서진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박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결혼도 생각하는데.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엄격하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연애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2월 초 들키고 말았어요. 윤서진이 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회사 회식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윤서진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즐거웠어. 잘 자. 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식은땀이 났어요. 아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죄송해요. 누구야? 이 남자? 회사 동료예요. 언제부터 만났어? 한 달 정도요.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왜 숨겼어? 윤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어요. 윤서진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닥쳐! 또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렸어요. 윤서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보, 그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윤서진을 일으켰어요.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윤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감금됐어요. 회사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했어요. 딸이 아파서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매일 윤서진을 때렸어요.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왜 약속을 어겼어? 죄송해요. 헤어져. 아빠, 당장 헤어지라고! 윤서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때렸습니다. 얼굴, 팔, 등,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어요. 일주일 후, 윤서진은 겨우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멍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회사에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왜 연락 안 돼? 무슨 일 있어? 회사에도 안 나온다는데 괜찮아? 윤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헤어지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윤서진은 답장했어요. 만날 수 없어. 그냥 헤어지자. 남자친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포기했습니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윤서진의 첫 연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2주, 윤서진은 겨우 회사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팠어?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윤서진을 피했어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윤서진도 피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서진을 계속 감시했어요. 퇴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추궁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서 일하다가 늦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윤서진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도 확인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SNS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윤서진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해 3월, 더 끔찍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진이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깼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놀랐어요. 아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윤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필요하면 나한테 와. 윤서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윤서진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윤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뭐 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저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힘이 셌습니다. 윤서진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윤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밥 먹어야지.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의 상태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니까요. 윤서진은 회사에 전화했어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쉬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봤습니다. 밥을 먹고 신문을 읽었어요. 윤서진을 보면 말했습니다. 밥 먹어라.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어요. 윤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 기회는 8개월 후에 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윤서진은 계속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2018년 3월 1일 처음이었습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언제부터였습니까? 윤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요? 네, 그럼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어요. 형사는 침묵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정확히는 2002년 12월이었어요.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2년 12월 어느 날 밤, 윤서진은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씻고 잠을 잤어요.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윤서진은 놀랐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잠 깼니?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진을 바라봤어요. 윤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윤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예쁘네.
윤서진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야 돼요. 윤서진은 이불을 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불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있자. 윤서진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윤서진의 어깨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가만히 있어. 윤서진은 저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힘이 셌습니다. 12살 아이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윤서진의 어린 시절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왜 안 일어나 학교 가야지. 윤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왜 울었어? 윤서진은 말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갔어요. 윤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또 방에 왔어요.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윤서진은 울면서 저항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싫어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하면 엄마가 죽을 거야. 윤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일 거야, 알겠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윤서진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버지는 윤서진의 방에 왔어요. 그때마다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윤서진은 친구들을 피했어요. 집에 친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윤서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성적도 떨어졌어요. 상담,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니?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집에서 문제 있어? 윤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윤서진은 선생님 방을 나왔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어요. 윤서진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성적은 계속 떨어졌어요. 대학 진학도 어려웠습니다. 겨우 지방 대학에 합격했어요. 윤서진은 기뻤습니다. 집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집에서 다녀. 기숙사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왜요?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다녀. 윤서진은 항의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집에서 통학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윤서진의 방에 왔습니다. 윤서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참고 견뎠어요.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으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했어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독립하고 싶었어요.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했어요. 여자가 혼자 살면 안 돼. 회사가 멀어요. 그래도 집에서 다녀. 윤서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윤서진을 이상하게 대했어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다른 사람처럼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자 내 애인이야. 윤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나만 있으면 돼.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2018년 초, 윤서진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들었을 때 아버지는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질투였어요. 소유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든 후 더 심하게 윤서진을 괴롭혔습니다. 거의 매일 밤 방에 왔어요. 윤서진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었어요.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이번에는 정말 도망쳐야 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윤서진은 동생 윤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동생은 자취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며칠 후 두 남매가 만났습니다. 윤서진은 동생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15년 동안 있었던 일, 아버지가 한 일,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윤재민은 충격에 빠졌어요. 누나 진짜야? 응,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 그리고 말할 수가 없었어. 윤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누나 몰랐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윤서진은 대답했어요. 도망치고 싶어. 그리고 고소할 거야.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두 남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석 달 후, 2018년 11월 15일, 윤서진은 집을 떠났습니다. 형사는 진술을 계속 받았습니다. 윤서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처음부터라니 2002년부터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윤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방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형사는 기록하며 들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2003년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윤서진의 방에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봤어요. 윤서진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윤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갔어요. 윤서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혀요? 네. 마치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윤서진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부른다 나가라.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언제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자주요.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말, 아빠가 부른다. 나가라. 그 말은 윤서진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서진을 내보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윤서진은 대답했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빠가 엄마도 때렸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윤서진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때렸습니다.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때렸어요. 말대꾸하면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참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았어요. 윤서진과 동생 윤재민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방에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울면서 참았어요. 아버지가 더 화낼까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말이 줄어들었어요. 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자신도 두려웠으니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동생 윤재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전혀요? 재민이는 아빠가 다르게 대했어요. 형사는 이해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네. 재민이한테는 잘해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대해줬어요. 용돈도 많이 줬고 원하는 것도 사줬습니다. 윤재민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엄격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당하는 일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맞는 것도 가끔 봤지만 부부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윤서진은 동생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동생이 알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동생까지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올해 10월이요. 왜 그때 말씀하셨습니까? 윤서진은 대답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윤서진은 동생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윤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누나,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진짜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 그리고 너까지 다칠까봐. 윤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누나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윤재민은 분노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빠를 신고해야 해. 그러려고.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할게. 두 남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윤서진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윤재민이 알아봤어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었습니다.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쉼터도 있었어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미리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11월 15일, 윤서진은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짐을 빼놓은 곳으로 갔어요. 윤재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가자. 두 남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로 갔어요. 상담사가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셨죠?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진은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이야기를 상담사는 들으며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로 가셔야 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해바라기 센터로 갔습니다. 전문의가 진찰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요. 모든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여성 인권 변호사였어요.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찾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윤서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님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그날 저녁, 윤재민이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메일을 읽고 얼어붙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서진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감금, 협박, 모든 혐의가 명시됐어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해바라기 센터 진료 기록, 윤서진의 상세한 진술.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조사받았어요. 방조 혐의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 막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도 맞았어요.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랜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어요. 검찰은 어머니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어요. 아버지만 기소됐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됐어요.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됐어요.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게 됐어요. 윤서진은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동생이 자주 찾아왔어요. 누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잘했어. 누나 용기 냈어.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요. 2019년 1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피고인 윤정수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도 법정에 있었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윤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정수는 2002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15년 동안 친딸 윤서진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2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수백 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피고인은 협박과 폭력으로 피해자를 통제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자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헤어지도록 강요했어요.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 폭행, 감금, 협박 혐의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해바라기 센터 진료 기록, DNA 검사 결과, 상처 사진,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까? 윤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만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어느 부분을 인정합니까? 폭행은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성폭행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윤서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폭행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입니다.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더 자주요. 15년 동안 계속됐습니까? 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누가 믿어줄지 몰랐어요. 아버지니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 15년 동안 한 번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윤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친구나 선생님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했어도 믿어줬을까요? 증거도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은 신고했습니까? 윤서진은 똑바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피고인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원한이요? 네. 남자친구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원한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15년 동안 성폭행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피해자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변호인은 물러섰어요. 다음 증인은 윤재민이었습니다. 동생이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누나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올해 10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나가 저한테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윤재민은 대답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왜 믿었습니까? 누나 표정을 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상했거든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윤재민은 말했습니다. 누나가 너무 조용했어요. 친구도 없었고 항상 집에만 있었어요. 우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격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다음은 해바라기 센터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피해자를 진찰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폭력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흔적입니까?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PTSD 증상도 보였어요. DNA 검사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피해자의 체액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피고인의 DNA와 일치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의사는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심리학자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윤서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PTSD를 앓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기간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입니다. 15년 동안 지속된 트라우마예요. 회복 가능합니까? 심리학자는 대답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재판은 몇 차례 더 열렸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어요. 윤서진이 몰래 녹음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자 내 애인이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윤서진이 몰래 찍어둔 것들이었어요. 폭행 후 멍든 얼굴, 팔에 난 상처,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15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12세 어린이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권위를 이용했습니다.
협박과 폭력으로 피해자를 통제했어요. 이는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가장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왔어요. 윤정수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윤정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어요. 재판장은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사회는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됐어요. 여성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엄벌을 요구했어요. 친족 성폭력은 가장 비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진도 왔어요. 동생 윤재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2세일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아버지라는 지위를 악용했습니다. 협박과 폭력으로 피해자를 통제했어요.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게 됐습니다. 방청석이 긴장했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민이 누나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누나 정말 잘했어. 윤정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말했어요. 2019년 4월 피고인 윤정수가 항소했습니다. 25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항소했어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징역을 다시 요구했어요.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발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재판부는 고민했어요. 몇 차례 공판이 더 열렸습니다. 2019년 7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합니다. 징역 25년을 20년으로 감경합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30년을 유지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윤서진은 실망했어요. 5년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0년도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자발찌까지 30년이에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피고인 측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윤정수는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20년 동안 복역하게 됐습니다. 2039년이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는 70대가 될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윤서진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쉼터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동생 윤재민이 도와줬습니다. 집을 구하고 생활용품을 샀어요. 윤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았어요. PTSD 치료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악몽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전히 무서웠어요. 남자 동료와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였어요. 우울증과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가정폭력의 후유증이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윤서진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딸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생활비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일 딸을 그리워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윤재민은 누나를 자주 찾아갔어요. 누나, 밥 먹었어?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남매는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윤재민이 음식을 해왔어요. 윤서진은 고마워했습니다. 재민아,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윤재민은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잘 살자.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윤서진도 힘들었어요.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생과도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했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2021년 윤서진은 큰 결심을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얼굴은 가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세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윤서진은 대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침묵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간담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친족 성폭력 문제가 다시 대두됐어요. 국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족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공소시효도 폐지하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2022년 법이 개정됐어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됐어요.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최소 형량이 올라갔어요. 윤서진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윤서진 씨 덕분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감사해요. 도와주셔서요. 2023년 윤서진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친절했어요.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평범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책을 읽곤 했습니다. 윤서진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그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윤서진은 당황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남자는 웃으며 물러섰어요. 윤서진은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상담사에게 말했어요. 남자분이 저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신기했어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좋은 신호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윤서진은 30대 중반이 됐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덜했습니다. 친구도 생겼어요. 카페 동료들이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와도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사과했어요. 미안해, 서진아. 윤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2025년 현재, 윤서진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근처에 살아요. 자주 만납니다. 윤서진은 이제 카페 매니저가 됐어요. 직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일이 즐거워요. 여전히 치료는 계속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받아요. 평생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요. 자유로우니까요. 윤서진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고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예요. 용기를 낸 것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은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보호여야 해요. 학대가 아닙니다. 둘째, 침묵은 피해자를 더 고립시킵니다. 말해야 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용기는 생명을 구합니다. 윤서진의 용기가 자신을 구했어요. 그리고 법을 바꿨습니다. 넷째, 회복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해바라기 센터 1899-3075 성폭력 상담소 1366 24시간 운영됩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그날의 비밀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